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아니면 집에서, 저는 방콕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듣는 이런 관계, 온라인 스승과 제자 관계, 랜선 스승과 제자 관계인 이런 요즘 시국 참 희한하네요. 그쵸? 자, 그래 우리 랜선 제자들, 자, 반갑습니다. 랜선 스승 정유성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단원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직접 그 교수가 그 칠판 앞에서 움직이면서 이게 설명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바꿨습니다. 방식을요. 여러분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수의 부담스러운 얼굴은 어떻게 좀 작게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나머지는 필기하는 내용이, 즉 칠판에 필기하는 내용이 화면에 보이도록 여러분한테 그 강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집중력이 더 많이, 집중력이 좋아질 거라는 교수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의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 말 들어보면 오히려 필기 내용을 더 크게 잘 볼 수 있고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괜찮다,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 2단원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원자분자 이온, 원자분자 이온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단원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한테 화학을 공부할 때는 물질을 가장 작게 쪼갰을 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이것이 바로 원자라고 일단 교수는 정의라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럼 물질을 가장 작게 쪼갰을 때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원자라는 말과 원소라는 말을 구별을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원자라는 건 무엇이냐? 자, 이거는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나? 설명했었나요? 설명 안 했죠? 그쵸? 자, 이 교수가 사과라고 하는 걸 하나 그렸습니다. 사과를 그렸어요. 근데 사과를 구성하고 있는 총 원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랑 총 원소가 몇 개냐? 이 개수가 얼마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색깔 좀 둬서요. 사과 하나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가 무려 숫자는 어마무시합니다. 예, 이렇게 요 정도 4.27 곱하기 10의 19승계의 물질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 뭉쳐서 떡이 져서 사과 하나를 이루고 있다. 어마무시한 숫자죠. 그렇죠? 예,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원소는 17가지, 개도 아니고 가지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들이 가장 작은 알갱이란 건 맞는데 원자들도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파란색으로 바꿔서, 자, 수소라고 하는 원자, 영어 스펠링으로 H라고 얘기하고요. 산소라고 하는 원자, 그 다음에 질소라고 하는 원자, 그 다음에 탄소라고 하는 원자,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원자, 그리고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원자, 칼슘이라고 하는 원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대충 17가지의 원소가 어떻게, 그 사과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는 일단은 가장 작은 입자의 개념으로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소는 입자이긴 입자인데 입자의 종류를 구별해서 부르는 방식으로 쓰는 용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를 먼저 정의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단원의 제목 중에 분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분자요. 분자는 교수가 미리 정의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잘 해두도록 합니다. 분자의 의미는 뭐냐면은 원자가 두 개 이상 결합된 입자,
자, 이렇게 이 분자를 정의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물을 갖다가 물을 H2O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H2O의 의미는 뭐냐면 수소 원자 두 개가 산소 원자 하나하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녀석이 바로 뭐다? 물이라고 하는 녀석이라고요. 근데 정확히 말할 때 이 녀석을 부를 때 수소와 산소가 두 개 대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 덩어리는 이 입자는 물 원자라고 부르면 안 되고 물 분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분자의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 외에도 요 단원의 이제 제목에는 또 뭐가 등장하냐면 이온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하죠. 이온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이온이라고 하는 용어요. 이온은 크게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으로 나뉘냐면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은 나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곧 배우게 될 텐데 중성원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성원자가 마이너스극을 띄고 있는 요 전자요. 전자를 잃으면 양극을 띠는 입자가 되는데 이 입자를 갖다가 양이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성원자가 음극을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자를 얻으면 음극을 띠는 입자가 되는데 이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빡빡하게 보이시죠? 그쵸? 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요. 예, 더 빡빡하게 보이네. 자, 좀 여유있게 필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장 기본 내용이고요. 요 단어를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공부해서 봐두면 좋은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이후부터 책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를 펼쳐봅니다. 원자라고 하는 용어를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누가 사용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원자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막 사용한 사람은 사실은 영국에 있는 과학자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자를 정확히 학술적으로 정의를 해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이미 정리를 그때 영국의 돌턴이라는 사람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한 그 직전쯤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용어로 비슷하게 이제 근원적으로 과거로 올라가서 원자와 같은 비슷한 그런 개념의 용어를 살짝 쓴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 시대 때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 이 사람이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가 나올 것이다를 먼저 이야기를 했고 이 입자를 에트모스라고 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어원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계속 그렇게 용어가 발전해 와서 오늘날의 아톰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원자라는 용어로 사용될 때까지 발전해 왔다, 변해 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원자다운 원자의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과학자, 영국의 돌턴. 이 돌턴이라는 과학자는 모든 물질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원자설 또는 이제 설은 아니고요.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원자론입니다.
원자 이론입니다. 원자 가설이 아니라 이제 원자 이론이라고 하죠.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원자론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원자론에 대한 이야기는 내용은 본문에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단 읽고 외우셔야 됩니다. 1번 원소는 원자라고 하나 매우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소나 원자나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원자나 원소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가장 작은 입자라고 이제 설명하는 건데 유일한 차이는 종류를 구별해서 설명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2번 한 원소의 원자는 모두 동일하며 크기, 질량, 화학적 성질이 모두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요. 탄소 원자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발견되고 북한에서 발견되고 북극에서 발견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탄소 원자가 맞다면 탄소 원자 여기서 발견된 모든 탄소 원자들은 색깔과 모양과 크기 그 알갱이 자체가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야,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위에다 교수가 얘기한 이런 물처럼 물 분자 또는 다른 말은 물 분자를 물 화합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 화합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합물이 분자라는 것처럼 두 개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걸 갖다가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을 갖다가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은 화합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화합물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3번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한 거죠. 4번 화학 반응은 분자의 분리결합 재배열만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원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자, 지금 물 만들 때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서로 결합해서 물 분자라고 하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었죠. 결합이 형성되면서 물 분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만들어질 때 수소 원자가 예전에는 다른 원자였는데 다른 원자가 수소 원자로 변하면서 물 분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저 수소 원자는 있는 그대로 산소 원자도 본래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두 개 대 한 개의 비율로 결합하는 바람에 만들어진 게 바로 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돌턴의 원자론 덕분에 나오게 된 세 가지 유명한 화학에서의 3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 여러분한테 지금 뭔가 설명하고 있는 이 화학 교수가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법칙입니다. 왜 그러냐? 자, 배고픈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칩시다.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먹은 만큼 찔 겁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체중이 48kg라고 이야기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죠. 자,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술과 안주와 밥까지 세트로 티라미수하고 뭐 캐러멜 마키아토까지 뭐 이렇게 풀 세트로 그날 저녁 때 미친 듯이 흡입했다. 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저울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절대 싸지 않고 그대로 저울로 올라가면 50kg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체중 증가량을 정확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만물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가 질량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진리죠. 그래서 48kg에 나간다는 전설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몸뚱이도 물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처묵처묵하는 각종 음식물과 먹는 것들 주둥이로 들어가는 그 모든 물질들은 이 둘은 당연히 물질이기 때문에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자들끼리 뭉쳐지면은 당연히 그 질량은 그대로 가겠죠. 정말 무서운 법칙입니다. 가끔 가다가 교수도 헬스장을 가요. 가끔 가다가 합니다. 매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쪄갖고 있지. 매일 가봐. 몸매가 아름다울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헬스장을 가면 가끔 가다가 보는 동네 아주머니들도 오십니다. 그분들이
보면은 몸 좋은 그 트레이너를 붙잡고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어이, 김 코치 있잖아. 내가 고민이 있어. 내가 아무리 가서 다이어트를 해도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져. 난 절대로 물만 먹는데도 왜 살이 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화학 교수로서 그 아줌마한테 가서 아주머니 이 세상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졸 돌튼에 의하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그쵸? 예, 어쨌든 그냥 이 세상에는 법칙이라는 건 절대 예외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앞으로는 진정한 다이어터는 화학을 초반에 공부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걸 갖다 고민을 이게 알려줘서 몸속에 들어있는 지방 덩어리도 알고 보면 다 원자들이다. 뭐 이런 걸 알아야 그 원자들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 절대 그런 일 없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없어질 수 있겠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첫 번째 법칙이라면 돌톤의 원자론 덕분에 이제 나오게 된 법칙 두 번째 법칙이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이런 정의입니다. 같은 화합물이라면 어느 곳에서 발견한 화합물이든지 상관없이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질량비를 다른 말로 성분비라고 합니다. 항시 일정하다. 이거 말은 되게 길어서 어려워 보여도 결국에 하는 말은 예시를 들어보면 되게 쉽습니다. 보통 H2O 물이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의 무게가 만약에 18.01g이라고 한다면, 02g이라고 한다면, 02g으로 정확히 얘기할게요. 18.02g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은 2.002g 정도가 되고,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g은 16.002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6.00g의 산소와 그 다음에 수소는 2.02g을 보통 수소가 2.02g이 16.00g의 산소랑 만나서 보통 물이 만들어집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 이만큼 g과 얘 이만큼 g이 만나야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비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물어본다면 성분비가 얼마가 되느냐 물어본다면 수소 대 산소의 비가 2.02 대 16.00이라고 하는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 분자가 맞다면 북극에서 발견된 물이 되었건 한국에서 발견된 물이 되었건 적도에서 발견된 물이 되었건 우주 공간에서 발견된 물 분자가 되었건 물 분자가 맞다면 이 물 분자라고 하는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 대 산소 간에는 이 질량비 즉 성분비가 항시 일정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분자라면 성분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자설 때문에 뭐 그래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들어맞게 된 이유는 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돌턴의 원자론 덕분에 성립할 수 있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의 세 번째 법칙은 바로 배수비례 법칙입니다.
이 배수비례 법칙은 전제 조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뭐라고 성립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전제 조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수비례 법칙의 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구성 원소 한 종류와 결합을 하는 합하는 다른 종류의 원소 여기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가 좀 중요해요. 이거 별표 칠 거야 교수가. 원소의 결합 질량비는 자, 이 말하고 또 뭐하고 똑같냐면 또는 결합 개수비는 항상 정수비이다. 자, 여기까지. 가려서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구성 원소의 한 종류와 결합하는 다른 종류 원소의 결합 질량비 또는 결합 개수비는 항상 정수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왜 안 땡겨지니? 잠깐만요. 왜 안 땡겨질까? 뭔가 앱상에서 뭔가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네요. 안 땡겨지면 어쩔 수 없죠.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결합 질량비와 결합 개수비가 항상 정수비라는 걸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예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는 뭐냐면은 여러분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가 만나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방금 전에 봤던 물,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물 분자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H2O2라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덧나지 말라고 세균에 감염되지 말라고 약국에 뛰어가서 발라가지고 사서 뿌리기만 하면 바르기만 하면은 흰 거품이 막 나면서 극악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물질. 그쵸? 그거 과산화수소라는 거 있죠.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물이고요. 자,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 두 종류 이상의 원소. 아까 전제 조건 빨간 거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두 종류의 원소가 결합하여 물과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수 있을 때, 이럴 때.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중 특정 한 원소, 여기서는 수소를 교수가 예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와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 또는 개수비는 몇 대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자, 여기서 지금 가만 보면 빨간색으로 좀 바꾸고 설명할게요. 빨간색으로 바꿉시다. 여기서 보면 수소라고 하는 녀석은 물에서든 과산화수소든 일단 수소 2개로 개수가 똑같네요. 똑같다 보니 어떻게 된다? 네, 수소와 결합하는 산소의 개수비는 1개 대 그 다음에 2개의 비로 결합을 한다. 정수비 1대2라고 하는 정수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질량비는 어떻게 나올까요? 질량비. 산소 원자 하나당 질량이 16.00g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여기서는 산소가 1개 있으니까 산소가 16.00g이 위에 거 물은 결합되어 있는 거고 뭐하고 수소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32.00g의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 질량비도 몇 대 몇이다? 1대2라고 하는 무슨 비? 정수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종류의 원소가
미안합니다. 두 종류의 원소가 결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적에 이렇게 배수비례 법칙이 성립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일정 성분비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배수비례 법칙 그 다음에 얘기하고 나서 질량 보존의 법칙, 무서운 법칙을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네요. 순서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자, 67페이지를 봅니다. 자, 프랑스의 화학자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밑줄 칩니다. 자, 프루스트의 일정 성분비 법칙에 따르면 같은 화합물에서는 시료가 다를지라도 포함하고 있는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항시 똑같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돌턴의 세 번째 가설에 의해서 나오는 중요한 법칙, 배수비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배수비례 법칙의 정의는 이 법칙에 따르면 두 원소가 결합하여 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이게 전제 조건이죠. 자, 좋아요. 한 원소의 일정한 질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2.2번을 보시면 탄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이 세상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 간에 탄소에 대한 산소의 결합비를 확인해 보면 1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배수비례 법칙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돌턴의 네 번째 가설, 지금 아까 왼쪽 페이지에 1, 2, 3, 4 중에 4번에 해당되는 내용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턴의 네 번째 가설은 물질은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읽습니다. 물질은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은 반드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꼭 밑줄 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7페이지 넘어갑니다. 원자의 구조, 원자의 안쪽 내부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펜 검은색으로 좀 바꿔놓고 필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조금만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돌턴씨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돌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원자요? 그저 공처럼 생긴 작은 알갱이에요. 돌턴이 말하는 원자의 모형, 이걸 갖다가 돌턴의 원자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과학 발전은 대단히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이 세상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녀석으로 돌턴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발전해서 원자도 쪼갤 수 있고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알갱이가 있다는 것을 그런 걸 밝혀낸 지금의 과학기술 지식으로는 오늘날의 원자 모형,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가 있으면 내부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양극을 띠고 있는 핵이라는 것이 있고 주변에 마이너스극을 띠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으며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일단은 밝혀내서 오늘날 사람들은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요 정도까지는 원자의 내부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책에는 이 원자의 내부 레알트루 진짜 이 모습을 갖다가 어느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되어 있음을 밝혀냈는지 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책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돌턴의 원자론에 근거하여 원자는 화학결합을 할 수 있는 원소의 기본 단위로 정의를 하였다. 그래서 계속 그 다음 줄도 밑줄 칩니다. 돌턴은 원자를 매우 작고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작은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러나 과학 발전이 일어나면서 아원자 입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아원자 입자는 뭐냐? 잠깐 빨간색으로 좀 표기를 할게요. 자, 아원자 입자는 지금 동글뱅이 치는 것들.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 세 가지를 갖다 모두 아원자 입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알았다라고 한다면 자, 전자는 그럼 누가 발견했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68페이지서부터 61페이지까지 정확히 말하면 62페이지까지는 바로
원자 내부에 전자를 누가 발견하고 중성자를 누가 발견했으며 양성자를 누가 발견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은 깔끔하게 여러분들 알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맡기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그래도 요약 정리 교수가 해줘야 되겠죠. 그냥 읽어라 하고 넘어가면 교수가 강의는 하나도 안 하는 날텐 교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도 요약 정리 해드립니다. 전자는 J.J.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에 의해서 원자 내부에 이 전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자가 있음을 발견해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의 업적은 첫 번째 음극선관이라고 하는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전자의 존재를 발견하고요. 근데 두 번째 전자의 존재라고 했어요. 전자의 존재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극성이 마이너스 극성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업적이에요. J.J. 톰슨의 업적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말고 원자 핵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러더퍼스가 아니라 러더퍼드. 미안합니다. 요거 좀 지울게요.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러더퍼드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원자 핵을 발견했냐면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원자 핵이 의 존재를 발견하였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의 극성이 플러스 극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을 구성하고 있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실험 결과를 가지고 2번입니다. 영국의 또 체드 위기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러더퍼드의 실험을 보고서 좀 고민을 열심히 해갖고 중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또 알아냅니다. 중성자의 발견. 이 사람은 실험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그냥 러더퍼드의 그냥 이 알파이자 산란 실험만 보고서 일단 본인이 수학적인 걸 동원해 가지고 뭐 중성자를 발견하게 됐는데 중성자의 존재를 발견하게 됐는데 핵 속에 중성자가 들어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덕분에 중성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입자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플러스 이 러더퍼드는 양성자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전자 톰슨이 발견하고 그다음에 러더퍼드가 알파이처 산란 실험으로 원자핵을 발견했는데 그 다음 순서가 최대위기 중성자를 발견하고 나서 러더퍼드가 양성자를 발견했다는 사실. 그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정리가 깔끔하게 끝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음극성관 실험이라는 건 이 음극성관 실험은 그림 어디서 나오냐면은 68페이지에 여러분 그림 2.4번에서 나옵니다. 본문을 읽어보세요. 교수가 과제로 이거 내용 읽어보고 요약하라 그럴까? 여러분 그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요약하라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러더퍼드의 알파이처 산란 실험은 여러분 책에 그림 2.8번 71페이지에 그림 2.8번에 나옵니다. 거기까지의 설명이 거의 뭐 책에 한 바닥 두 바닥 아주 빽빽하게 지금 그 설명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설명들을 쭉 읽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크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중간에 곁가지로 특별한 실험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그림 2.5번 잠깐 봅니다. 2.5번을 한번 보세요. 69페이지를 펼쳐서 그림 2.5번을 보세요. 위에 그림 2.5번은 밀리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기름방울 낙하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이라는 것을 시행한 실험의 간단한 모식도예요.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이 사람은 해냈냐면은 전자 한 개의 질량을 계산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극 전하량, 마이너스 극 전하량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으면 마이너스 몇 가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수의 전기적인 양을 갖다가 측정한 게 바로 전하량을 측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는 마이너스 음극을 띄고 있다고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음극의 전하량을 측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6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방사능이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렌트겐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유명한 방사능을 연구했던 과학자가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좀 바꿔 설명할게요. 잠깐만. 자, 렌트겐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여기 또 별표 잠깐만 하고 써줄게. 방사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원자의 내부 구조를 연구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방사선을 발견함으로써 방사선 중에 알파선이라고 하는 거, 베타선이라고 하는 거, 감마선이라고 하는 거, X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서 이 중에서 발견한 요 알파선이라고 하는 거를 러더퍼드가 가지고 와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알파선은 솔직히 말해서 헬륨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하는 요 입자가 아주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빛을 갖다가 바로 알파선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누구한테? 러더퍼드한테. 러더퍼드가 그 사실을 알고 헬륨 양이온으로 원자를 뭐 때리면 어떻게 될까? 금박지를 때리면 금 원자를 금 원자에 충돌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거를 궁금해하면서 한 실험이 바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그 결과 뭘 알게 되냐? 바로 원자 핵 속에 양성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역사 얘기는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고 가볍게 훑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거니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J.J. 톰슨은 원자 내부에 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나머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돌턴의 원자 모형은 틀렸다. 진짜 레알트로 원자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이러한 전자들이 마치 푸딩에 먹는 푸딩이요. 푸딩 속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수개의 전자들이 원자 속에 박혀져 있다. 그리고 원자가 중성 원자로서 중성 극성을 띠고 있는 이유는 바로 빗금치고 있는 이 부분, 원자의 전체적인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무슨 극을 플러스 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전자들이 원자 내부에 들어와 있어도 전하의 균형, 즉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간의 전하적인 균형이 서로 맞아서 어떻게 된다? 원자 자체는 중성 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이 내용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실험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러더퍼드가 원자 핵의 존재를 발견하자마자 원자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러면서 톰슨의 원자 모형 틀렸다. 원자의 모형은 절대 이게 아니고 러더퍼슨이라고 자꾸 쓰네요. 러더퍼드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다음과 같다고 발표를 해요. 자, 뭐냐면은 원자가 공처럼 동그랗게 생긴 건 맞으나 정중앙에는 양극을 띠고 있는 핵이 존재하고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전자들이 핵 주변에 있더라. 대신 핵의 양극과 전자의 음극이 적당히 균형을 이루어서 중성 원자를 이룬다. 이게 바로 뭐예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더 발전된 거 현대의 원자 모형 중에 먼저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한 6단원, 7단원 가게 되면은 보어의 원자 모형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미리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보어는 거의 오늘날의 원자 모형하고 거의 유사하게 예측을 해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조금 더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요.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장을 띠고 있는
것과 중성자를 띠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원자 핵을 이루고 있고, 이거는 러더퍼드도 이야기했어요. 러더퍼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양극을 띠고 있는 핵을 좀 강조하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것도 러더퍼드가 말한 것처럼 맞긴 한데, 전자들이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일정 껍질을 따라서 트랙을 따라서 돌고 있다, 핵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게 바로 보호의 원자 모형의 오리지널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실제로 정말 원자의 내부를 까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서 현대적 원자 모형인 게 따로 있습니다. 현대적 원자 모형이라는 게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6단원, 7단원 넘어가서 그때 가서 따로 교수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번에는 여기까지 보시면 된다는 건데, 여기까지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여기까지 원자의 모습이 발전되어 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많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67페이지서부터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당히 이제 교수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밑줄 치지 않을게요. 역사적인 사실밖에 없어서요. 자, 71페이지 넘어가면 그림 2.7번을 보면은 이게 바로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는 거죠. 건포도가 박혀있는 푸딩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72페이지로 건너가면 표 2.1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톰슨의 실험과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실험, 그 다음에 밀리컨의 실험 덕분에 그 표 2.1이 완성되게 된 거예요. 자, 그 표에 의하면 아원자 입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갖다가 아원자 입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실제 질량 값을 그램으로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워낙에 작은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 그램 값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자, 그램 단위로 읽어봤을 때 전자는 그 표 잘 보세요. 9.109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그램. 10의 마이너스 28승 그램이면 저울에 올려놔도 솔직히 측정이 안 되는 그램 수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세요. 10의 대충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8승 그램이 전자 하나의 질량이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둘 다 공통적으로 10의 마이너스 24g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중고등학교 때 화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수능용 화학을 공부해갖고 대학교에 와서 교수한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교수님,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똑같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표 2.1번을 보면 양성자의 질량 1.672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중성자는 1.674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으로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에서 교수가 얘기할게요. 전자와 양성자가 사실 합쳐질 수가 있거든요. 전자와 양성자가 합쳐지면 뭐가 되느냐? 바로 중성자로 변신합니다. 핵화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치면 중성자가 되더라. 양성자와 전자를 합치면 중성자가 되더라. 일단은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전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가 뭘까요? 조선시대에 나오는 그 전하, 이거는 절대로 아닐 것이고, 아직에 의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졸려서 쓰러질 것 같아서 지금 강의 영상을 지금 43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여러분이 드디어 꿈나라로 갈 때가 좀 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설명 잘 듣습니다. 전하는 전기 전자의 흐를 하자를 써서 전기적 성질의 흐름을 갖다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적 성질의 흐름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쿨롱이라는 단위를 써서 전하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얼마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1.60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이렇게 단위를 붙여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성자는 플러스 그걸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얼마니? 라고 누가 물어보면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즉 양성자 한 개나
전자 한 개나 양성자나 전자나 앞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빼고 절대값만 보면 전하량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전자와 양성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중성자는 그야 이름 그대로 중성을 띠고 있는 알갱이 입자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제로, 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하의 단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전하량을 이야기할 때랑 전하 단위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약속해 놓은 가볍게 표현하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전자는 하나당 마이너스 1가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양성자는 플러스 1가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중성자는 0가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쿨롱 값으로 전하량을 이야기하면 숫자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매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전하의 단위만큼은 가볍게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0가 이런 식으로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책 뒤에 쭉 언급하다 보면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전하의 단위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빵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는 거 미리 교수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피코미터라고 하는 국제표준 단위를 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자의 반지름을 이야기할 때 지름 원자의 지름이나 너무나도 작은 길이를 잴 때 사용할 때는 피코미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서 원자의 사이즈를 통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원자 하나의 사이즈, 그 다음에 전자 하나의 사이즈 뭐 이런 걸 막 고려한다면 어떤 느낌으로 사이즈를 비교하는 게 좋냐면 왼쪽에 72페이지 왼쪽에 야구 경기장, 돔형 야구 경기장 사진이 보일 거예요. 야구 경기장 전체 테두리를 원자의 전체 크기라고 가정했을 때 야구 경기장 한가운데 달걀 하나를 딱 올려놓으면 그 달걀이 바로 원자 핵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도 교수가 표 2.1번을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도 딴 데 보거나 정신줄이 어떻게 정신과 몸이 이탈해서 유체이탈되어 있는 친구들 몇 명 있을 텐데 정신을 좀 붙잡고 요거 잘 듣습니다. 표 2.1번 다시 한번 봅니다. 전자, 양성자, 중성자 중에서 핵에 존재하는 녀석이 누구하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양성자와 중성자죠. 그러면은 질문.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어디에 몰려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답이겠어요? 바로 핵이겠죠. 그쵸? 자, 전자의 무게는 10-28승g으로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진짜 2000분의, 아니, 3000분의 1 정도 가벼운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분의 1로 가볍다는 이야기는 거의 무게가 안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양성자와 중성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전자의 무게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둘이 서로 비슷한데 전자보다는 대략 3000배가 더 무겁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성자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오는데 아래쪽에 밑줄은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사람의 영국의 물리학자 체드윅이라는 사람 이름 나오죠. 거기에 밑줄 좀 치시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탈리아 글씨체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글씨체로 적혀져 있는 부분이 좀 보이실 거예요.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자라고 하는 진한 글씨 위에 줄부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자는 다음부터 밑줄 칩니다. 양성자의 질량보다 약간 큰 질량을 가지면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로 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 입자를 중성자라고 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3 원자 번호 및 질량수 및 동위원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원소 기호 중에 이거는 아까 저 교수가 뭐라고 이제 설명드렸죠? 요거 H는 수소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이렇게 C,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 녀석은 탄소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요 단에서 뭘 공부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원소 기호를 표기하는 방법, 원소 기호 표기법을 일단 좀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원소 기호를 표기한다는 건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알파벳 글자만 적는다고 해서 원소 기호를 똑바로 적은 것이 아니라 다음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인 녀석입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를 적고 왼쪽 아래쪽에다가 아래첨자로 6이라는 걸 적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제대로 적을 때는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원자 번호 6번인 탄소.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12라고 하는 숫자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질량수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빨간색으로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자,
빨간색 펜으로. 자, 여기 있는 거 12는 아까 질량수라고 교수가 지금 소개를 했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6이라는 숫자는 원자 번호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원자 번호는 책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기호로 뭐라고 표시하냐면 원자 번호는 Z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Z로 표기하고 질량수는 A로 표시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 번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원자 핵에 있는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즉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의 수, 이걸 갖다가 바로 원자 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탄소는 원자 핵에 탄소라고 하는 녀석 원자 그림을 그리면 핵 속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가 6개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이렇게 나타낸 게 바로 질량수예요. 왜 질량수라고 부르냐면요.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에 몰려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개수가 질량수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원자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면은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가 원자 핵을 이루고 있고, 똑같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 요 전자 있잖아요. 요 전자가 딱 6개가 핵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녀석 6마리, 플러스를 띄고 있는 녀석 6마리가 서로 한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보면은 이 전체가 바로 중성 탄소 원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중성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전에 충분히 했고, 양성자의 개념도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 72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원자 번호라고 하는 부분을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글씨 보이시죠? 그거 바로 윗줄부터 밑줄 칩니다. 모든 원자는 그 원자에 포함된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로 확인을 할 수 있다. 한 원소의 원자 핵 안에는 있는 양성자 수를 바로 원자 번호 Z라고 한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줄도 밑줄 칩니다. 중성 원자에서 양성자의 수는 전자의 수와 같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그 원자에 있어서 전자 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교수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여기 별표 치고 있는 부분 있죠? 여기하고 여기요. 양성자의 개수가 6개면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똑같이 6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중성인 원자가 된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가서 질량수라고 하는 진한 글씨가 나와 있는 그 문장을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가 읽습니다. 질량수는 한 원소의 원자에게 있는 중성자의 수와 양성자의 수를 합한 수이다. 정확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식 2.1번을 보면 질량수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성자 수는 곧 원자 번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용어 중에 동위원소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밑줄 치고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서 나서 10분간 쉬었다가 이 영상 끄고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원소의 원자가 모두 같은 질량을 갖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대부분의 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자인 동위원소를 갖는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동위원소의 개념 빨간색으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라고. 자, 별표. 자, 좀 올릴게요. 동위원소. 정의. 원자 번호는 같지만, 즉 양성자 수죠. 질량수가 다른. 질량수는 중성자 수죠. 가 다른 원소를 바로 동위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동위원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자꾸 뭐 끝낸다고 하는데 자꾸 연장되는 이유는 내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딱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예시만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라고 하는 녀석은 원자 번호 6번에 질량수가 10인 녀석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탄소 중에서도 약간 변질된 녀석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녀석이 있냐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녀석들 중에 탄소 6번에 질량수가 13인 녀석도 존재해요. 이 녀석에 대해서 진짜 조사를 한번 해보면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원자 번호가 둘 다 6번이기 때문에
양성자는 6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자의 개수는 몇 개냐고 물어보면 얘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면 6개. 얘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요거에서 요걸 빼면은 7개의 중성자를 갖고 있는 녀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자의 개수까지 마저 이야기할까요? 전자의 개수는 얘네들이 모두 다 중성원자라고 가정해서 봤을 때 얘네들이 모두 중성원자다. 모두 중성원자다라고 했을 때는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의 개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스기인 것만큼 마이너스기 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양쪽에 있는 이 두 원소는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 원자들은 서로 동위원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야기하는 배경은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녀석, 즉 무게의 차이가 좀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동위원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 동위원소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는 어떻게 원자번호 1번이라고 하는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질량수가 1인 녀석, 2인 녀석, 3인 녀석 이렇게 세 종류나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지면 얘는 중성자로만 이야기할게요. 중성자가 0개, 얘는 중성자가 1개, 얘는 중성자가 2개라는 걸 뜻하는 수소는 세 종류의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녀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교수가 요거 하나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동위원소가 탄소처럼 딱 2개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수소처럼 3개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뭐 산소 같은 경우에는 동위원소의 종류가 6종류가 되고요. 막 황 같은 경우에는 막 4종류 막 이러기도 하고, 어떤 녀석들은 지금 탄소처럼 뭐 2종류 뭐 이런 녀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위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인지는 원소들마다의 특징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확실한 거는 동위원소 없이 딸랑 한 종류의 원소만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게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명확히 해 두셔야 된다는 걸 교수가 강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7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동위원소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글씨 윗줄부터 밑줄 칩니다. 동위원소 윗줄부터 주어진 원소의 원자가 모두 같은 질량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자인 동위원소를 갖는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은 뭐 원소 기호를 적는 방법, 그래서 X 파트는 XAZ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 좀 보이시죠? 그쵸? 여기 보면은 X라고 하는 거는 뭐지? 원소 기호를 적는 자리, Z는 뭘 적는 자리? 원자 번호를 적는 자리, A는 뭘 적는 자리? 질량수를 적는 자리,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맨 아래쪽에 오른쪽에 수소에 대해서 지금 그림도 나와 있고 중간에 수소가 세 종류가 있다면서 이름이 조금 다르네요. 그냥 수소가 있는가 하면은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수소, 무거운 수소가 있고, 그냥 수소에 비해서 3배나 무거운 녀석을 삼중수소라고 하는데, 삼중수소의 질량수가 보니까 3인 걸 봐서는 그냥 질량수가 1인 녀석에 비해서 3배 정도 무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원자번호 92번 우라늄이라고 하는 녀석, 아주 유명한 녀석이죠. 원자 폭탄을 만들거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녀석인데요. 이 녀석의 질량수가 235, 238 두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라늄의 동위원소는 2종류밖에 없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건너가게 되면 예제 2.1번 보이실 거예요. 이 예제 2.1번은 한번 읽어보면 다음에 보이는 화학종을 보고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와 전자수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A, B, C, D 보기 중에 D번에 탄소 짝대기 14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 뜻을 뜻하는 겁니다. 탄소 짝대기 14는 탄소 14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탄소 14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수를 적어주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교수님 원자번호를 모르잖아요. 알 수 있어요. 주기율표를 보면은 탄소 C가 원자번호 6번이라는 것 정도는 나와 있기 때문에 주기율표 보고 원자번호를 맞출 수 있으므로 통상 짧게 부를 때는 탄소 14, 즉 원소 기호와 질량수를 언급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국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알차게 59분 강의를 했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시간 영상에서 또 볼 거예요. 앞으로 2시간짜리 영상
1시간짜리 영상 2번 남았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단원은 그렇게 나갈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마칩니다.